준비된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소형 스크린 한쪽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중앙은 보이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원인을 찾아보긴 할 텐데 이쪽 스크린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런 것 같아서 중앙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12주 차군요. 이제 종강을 좀 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13주, 14주 수업 나가고 15주 차의 기말고사를 보면 저희 일정은 모두 끝나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수업으로는 여러분과 3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오늘과 2번 더 만나게 되겠는데 이번 주 내용은 기계학습에서의 알고리즘과 그 토대가 되겠습니다. 원래 실라버스상으로는 확률론적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주차였는데 살짝 바꿨어요. 이 주제가 이번 주에 다루는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기계학습에서의 알고리즘과 그 토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다양한 계열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컴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데이터과학과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중을 노리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해서 아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핫하다 보니고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시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계학습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사이킨런이라든지 그런 잘 알려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을 해보는 건 사실 생각보다 아마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몇 줄의 코드만으로 이미 누군가 다 짜놨기 때문에 몇 줄의 코드만으로 우리는 문집화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나무도 그릴 수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계학습 방법론들은 다 빠짐없이 그 토대가 되는 알고리즘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코드 띡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 수학적 이유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모른 채 우리가 기계학습 돌려서 결과 뽑는다라는 거는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그게 무슨 부위인지 모르고 소고기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뭐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위를 알고 먹는 게 소고기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낫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에서의 알고리즘 결국 어떤 방식으로 뭐 획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되는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알고리즘 수업이라는 차원, 즉 사고를 회전한다라는, 사고를 확장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또는 이미 배우는 기계학습을 좀 밀도 있게 배운다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방법론들을 다 다루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3가지 테마를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연관 분석. 사실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좀 밀접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관 분석이 어떠한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히 살펴보고 그게 사실 체계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도 개선하는 게 문제예요. 연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 많은 연산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테마 1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훨씬 더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 디시전 트리라는 거는 의사결정에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분석 기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성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우리말로는 K 최근적 이웃이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 무슨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OTT 서비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OTT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에 각 고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어떤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의 고객 A는요. 마당에 있는 집과 사냥개들을 받고 미지의 고객 B는 버블놀이와 사냥개들을 받고 등등등 각자 본 모든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뭐 넷플릭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런 데이터 가지고 뭐 하죠? 두 글자로 추천 많이 하죠. 우리가 유튜브 보면 옆에 추천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스포츠 영상만 주야장천 보는데 뜬금없이 음식 영상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저것도 봤는데 하는 걸 자연스럽게 추천해 주는 거. 우리 그걸 고상하게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알고리즘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이 연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연관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이 뒤에 보실 세 지표를 가지고 쿵짝쿵짝하는 게 연관 분석이에요. 근데 이 세 지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되느냐?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요거 같습니다. 서포트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걸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즉 복잡한 규칙 같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더글롤이 얼마나 많이 봤어? 라는 질문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더글롤이랑 오징어 게임 2를 동시에 본 사람은 얼마나 많아?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단수 프로그램이 됐든 복수 조합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 세트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우리가 서포트, 나중에 보겠지만 지지도라고 번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은 컨피던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방향성을 따지자라는 거죠. 이건 방향성이랄 게 없습니다. 더글롤이랑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이나 오징어 게임이랑 더글롤을 본 사람이나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고려하죠. 다시 말해서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이라면 더글롤이도 봤을까?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더글롤이를 본 사람은 오징어 게임도 봤을까? 이렇게 방향을 고려하는 게 컨피던스, 즉 이걸 본 사람은 저것도 봤을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뢰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포트 컨피던스를 포함해서 우리는 연관 분석에서 세 가지 개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찬찬히 볼게요. 지지도는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포트라고 번역을 하고요. 전체 사례 대비 해당 항목이 등장하는 사례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사례 대비이기 때문에 분모가 바뀔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객 데이터가 뭐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받은 데이터 띡 있다면 분모는 고정이죠. 그래서 보통 지지도를 정의는 이게 맞거든요. 정의는 이게 맞습니다만 분모를 고정해서 항상 생각하다 보니 그냥 분자만 지지도로 놓는 경우 편의상 그렇게 노테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도 그럴 거예요. 매번 7분의 2, 7분의 3 쓰기에는 좀 PPT가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 분자를 쓰겠다. 그런 거를 서포트라고 대체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지지도는 이 알고리즘에서 좀 이따가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 이 알고리즘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면 데드라인, 커트라인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에서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이 총 몇 개인가 하니 하나, 둘, 셋,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미니 초미니 데이터셋인데도 프로그램이 4종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4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신뢰도의 조합만 하더라도 되게 많습니다. 왜? 이거를 본 사람이 저것도 봤을까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라고 간주하면은 4 곱하기 3.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도 봤을까만 생각해도 지금 케이스가 12가지나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하나일 필요도 없고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조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연관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조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4개만 되더라도 서포트의 조합이 너무 많고 컨피던스의 조합이 너무 많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내가 프로그램을 n개 봤다라고 했을 때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지. 그거 다 생각하면 조합이 거의 15개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연산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지지도가 수행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커트라인, 이 밑은 보지도 마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지도를 0.2를 데드라인, 커트라인으로 설정한다라는 말인 즉슨 20%도 안 본 프로는 지금부터 분석에서 빠져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관 분석에서 지지도를 커트라인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뒤에 예시를 보면 좀 다 알아가실 겁니다. 자, 그에 반면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A를 포함하는 사례 중에 B까지 포함하는 사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위랑은 달라요. 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지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스크린을 내리긴 좀 그래서 지지도를 우리가 보통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집합 기호를 넣었다라는 거는 세트라는 의미예요. 비록 단일 프로그램이지만 세트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즉 A의 서포트라 하면 A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 근데 서포트 제가 말씀드렸죠. 2%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A, B의 서포트라고 정의하게 되면 A, B를 모두 시청한 사람이 전체 중에 얼마나 많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컨피던스는 방향을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 콤마가 아니라 방향 표시를 해서 A에서 B와 같이 방향 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A를 포함하는, 즉 앞에 놈을 포함하는 사례 중에 뒤에 놈까지 포함하는 사례의 비율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세 명의 고객만 존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 1은 A, B, C 3%를 받고요. 고객 2는 A, B, D 3%를 받고요. 고객 3은 공교롭게도 A, C 다 3%씩 받죠. 고객 1, 2, 3이 3%씩 받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컨피던스 A, B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를 포함하는 사례를 일단 분모로 잡습니다. 그건 3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B까지 포함하는 사례, 즉 이걸 봤는데 너도 저거까지 봤니?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B를 본 사례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3분의 2, 0.66이 컨피던스, A에서 B로 가는 컨피던스가 된다는 거고 이 특성상 B에서 A로 갈 때는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되게 매력적인 지표처럼 보이거든요. 서포트도 서포트인데 이 컨피던스야말로 추천 알고리즘의 딱일 것 같아요. 왜? 이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KBL도 좋아하더라. 농구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농구 추천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컨피던스가 가지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맹점이 뭐냐 하면은 약간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 범죄자의 100%가 최근 10일 내에 물을 마신 적 그런 느낌. 무슨 말이냐면은 A를 포함하는 사례 중 B까지 포함하는 사례의 비율이라는 거는 A에서 B로 간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데 B가 너무 흔한 경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맥시멈이 1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라는 신뢰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연관 규칙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지금 맥시멈 값이 1이 나와버리거든요. 범죄자가 몇 명이든 간에 물 마신 적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맥스 컨피던스니까 범죄자가 특별히 물을 더 잘 마시나 보다 라고 의미를 결정짓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 얘 자체가 너무 흔한 건가? 라는 걸 고려하는 새로운 지표를 창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들을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지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이걸 봤으면 저것도 봤을까? 신뢰도라면 이건 누구나 본 거 아니야? 에서 창안한 개념이 항상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관규칙 AB에 대한 신뢰도, 컨피던스를 구했죠. 그게 너무 뒷놈이 흔하면은 가격이 아니죠. 가치가 뻥튀기 됩니다. 뻥튀기 되니까 B의 지지도로 나눠버린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물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100%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100%의 지지도로 나누게 되면 분모가 왕창 크니까 고정이 되겠다. 그걸 리프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로 계산해보지 않겠습니다만 리프트 AB와 리프트 BA는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값이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주시면 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다룰 때 신뢰도 향상도를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지도만 얘기할 거예요. 다행이죠. 예. 신뢰도와 향상도는 사실 연관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데이터 과학 스타일이고 우리 오늘 알고리즘 차원에서 생각의 확장 차원에서 볼 거니까 지지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시선을 지지도에 쏟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지도를 커트라인의 개념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도 안 본 프로그램은 분석에서 좀 논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데드라인을 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데드라는 의미에 맞춰서 4로 하겠습니다. 4. 데드라인을 4라고 지정할게요. 여기서의 지지도 4라는 건 7분의 4가 추각된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전체 데이터가 7가지니까. 이렇게 7명의 고객 데이터, 쿠플릭스의 고객 데이터와 고객들의 시청 내역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A, B, C, D 이 5종인데 다 본 분들도 계시고요. 한 3, 4개 본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결과, 오른쪽 표와 같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표는 프로그램 조합과 지지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도는 데드라인이 4라고. 즉 4 밑에 있는 놈은 표에 넣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프로를 본 사람이 넷이다. 그런가요? A 받고 A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도에서 중요한 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얘만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포함하는 경우, 즉 딴 걸 봤든 안 봤든 A를 봤으면 지지도에 합산되는 거고요. 딴 걸 봤든 안 봤든 A, C, E를 봤든 안 봤든 B, D 다 봤으면 B, D 지지도에 고려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A를 본 사람은 넷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A. 자, BD를 본 사람도 공교롭게도 넷입니다. BD 둘, BD 셋, BD 넷 이거. 마찬가지 논법으로 D2의 경우에도 다른 조합 많습니다만 D2도 6이 됩니다. D, 뛰고 D, 6이 되겠고요. BD2를 모두 본 사람 3%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BD 둘, BD 셋, BD 넷 고객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지도가 절대값으로 7분의 4 혹은 그 이상인 놈들, 그런 조합이 딱 봐도 4개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프로그램 조합, 하나가 됐든 조합이 됐든 좋으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 조합을 다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브루트포스 다 해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다 해보는 패러다임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고 드렸던 대로 다 해보기에는 조금 시체말로 빡셉니다. A, B, C, D 5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얘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지도에 신경 안 쓰고 모든 조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결국 조합에 A가 들어가냐 마냐, 조합에 B가 들어가냐 마냐, 조합에 C가 들어가냐 마냐를 5번 물어보는 거니까 2의 5승 32에서 A, B, C, D를 다 안 고르는 건 조합이 아니죠. 그래서 1을 뺐을 때 31가지가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31가지가 말이 좋아 31지. 31가지가 말이 좋아 31가지지 사실상 DB를 몇 번 스캔해야 돼. DB를 31번 스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조합에 따른 지지도를 알아서 커트라인을 할지 안 할지, 배드를 시킬지 안 시킬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A에 대해서 내가 다 조회해 봐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손으로 딸깍딸깍 했던 것처럼 A를 포함하는 고객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아 드디어 4랑 지지도를 얻었어.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할 때도 하나, 둘, 셋, 넷을 얻었어. 결국 우리가 31개의 조합이 말이 좋아 31개지 31번의 데이터 스캔이라는 대단히 비효율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2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어프라이어리가 되겠고 뒤에서 살펴볼 거는 FG 그로스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브루트포스보다 나으면 이기면 되는 겁니다. 자,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얘는 사전에 지정한 최소 지지도, 방금 전에 4라고 했잖아요. 그 7분의 4보다 높은 지지도를 갖는 모든 조합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이죠. 최소 지지도거나 그거보다 지지도를 갖는 모든 조합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라는 거고요. 얘는 2가지 기법을 씁니다. 좀 특별해야 더 빠르겠지요. 특별한 2가지 기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확장, 두 번째는 푸른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확장은요, 얘는 하나짜리 아주 미천한 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크기 1을 가지는 조합만을 모아서,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단일 프로그램입니다. 단일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걔들끼리 합칩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셀프 조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들끼리 셀프 조이닝 하면은 A와 B가 의기투합하면 A, B가 되고 C와 D가 의기투합하면 C, D가 되죠. 그러면 크기 2의 후보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A, B랑 B, C 2가지 후보군이 있을 때 얘가 의기투합해요. 그럼 A, B, C가 되거든요. 그럼 크기 3의 후보군들이 쫙 나옵니다.
그 후보군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때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차피 다 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쳐낼 것 쳐내자. 뭘 쳐내? 누가 봐도 커트라인 못 넘길 놈들은 쳐내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확장적 사고를 하되 가지치기로 연산량을 극단적으로 줄인다가 프라이얼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은 우리가 프라이어리는 일단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즉 후보군이 크기가 1일 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기가 1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1이지 그냥 단일 프로그램을 의미하겠습니다. A, B, C, D, E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겠고요. 프로그램 종류가 5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5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세는 거는 뭐 어차피 스캐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는 4명이 받고요. B는 마찬가지로 4명이 받고 C는 몇 명이 받나? 적혀있긴 하지만 C 둘, 셋, 넷 C 프로그램은 4명이 받거든요. D 프로그램은 다 본 것 같습니다. D. E 프로그램은 1명 빼고 다 받는데 4번 고객 빼고는 다 받거든요. 이렇게 A, B, C, D, E의 지지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였다? 이것까지만 하면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배제할 건 배제하자. 날릴 건 날리자라는 건데 지금 애석하게도 날릴 게 보이진 않아요. 왜? 최소 데드라인 지지도를 4라고 설정했는데 간신히 넘긴 놈들은 보이지만 어쨌든 다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뭐한다? 셀프 조이닝으로 사이즈를 키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5개를 지들끼리 쿵짝쿵짝 합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수는 얼마일까요? 어제 또 수능이기도 했으니까 확률 같은 경우를 복습한 차원에서 A, B, C, D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크기 2인 후보군, 셀프 조이닝에서 만들 수 있는 후보군의 모든 개수 몇 가지일까? 10가지 좋습니다. 예. 10가지가 될 거예요. 5 곱하기 4인데 어차피 BC 후보군이나 CD 후보군이나 지시도에서 순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A, B, A, C, A, B, A 순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B, C, B, D, B, C, B, C, D 이렇게 10가지를 낼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다? 셀프 조이닝 한 다음에 쳐낼 건 쳐내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스캔은 다 해야 되거든요. A, B가 얼마나 많이 본 조합인지는 계산해야 돼요. 근데 보다 보면은 A, B 1명, A, B 2명,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도의 미달하는 최소의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는 애초에 얘를 분석 대상에서 논하고 싶지 않다니까 나는 꿀조합을 찾고 싶은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40% 미친 꿀조합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빼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7명이니까 7분의 4면 뭐 50 몇 퍼가 되는데요. 4 미만이면 꿀조합 자격이 없으니까 A, B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색으로 표시했고요. A, C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2명 끝입니다. 그러면 둘, 즉 최소 미달이기 때문에 날려주도록 하겠고요. AD는 1명, 2명, 3명, 4명까지입니다. 즉 최소 지지도에 간신히 도달했기 때문에 살려두도록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는 셋, 최소 미달 1000회. BC는 둘, 미달 1000회. BD와 BE와 CD는 공교롭게도 다 4명씩의 픽입니다. 그 말인즉슨 살린다. C는 3이니까 1000회고요. D는 6명이나 본 조합이니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 1 조합끼리 셀프 조이닝한 결과 이걸 쳐내느냐? 자, 셀프 조이닝한 결과 10가지 중에서 쳐낼 게 많았다. 몇 개를 쳐냈다? 6개를 쳐냈다.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쳐냈다라는 거예요. 4, 4, 4, 4, 6. 여기 오타가 있네요. 지금 쳐낸 게 5개, 남긴 게 5개이기 때문에 크기 2인 조합으로 가는 최종 결과물은 5개가 되겠습니다. 오타예요. 5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셀프 조이닝을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조인, 쳐내, 조인, 쳐내, 조인, 쳐내, 조인, 쳐내의 반복이에요. 자, 조이닝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쉬운 조이닝부터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 둘, 셋, 넷, 5팽을 지들끼리 합치는 거죠. 우리 5팽이 하나짜리일 때 A, B, C, D, E일 때는 잘 조인했잖아.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즉
얘랑 얘부터 한번 순서에 상관이 없지만 얘랑 얘부터 조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AD와 BD를 조인하면은 중복 하나를 빼야 되니까 결국 ABD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오른쪽 첫 번째 ABD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상의 조합은 없어 보여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우리 통상적으로 조합 세는 그 순서 그대로 AD와 BE를 할 텐데 AD와 BE는 조금 헷갈릴 법합니다. 왜? 이 넷을, 이 둘을 그대로 합치면 넷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기 3짜리 후보군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하나씩 빼면 됩니다. A, D, B, E를 합치는 과정에서 A를 빼고 셋만 남길 수도 있고요. A, D, B, E를 합치는 과정에서 D만 빼고 셋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 네 가지를 여기 지금 적은 겁니다. A, D, A, D, B, D 등등 이렇게 네 가지를 적은 거고요. 그 중에서 A, B, D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미 셋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3의 후보군을 도출하면 됩니다. 실수 없이 잘 카운팅만 하면 되고 어차피 컴퓨터는 실수하지 않겠죠. 오늘 코드를 보건 않지만 결국 크기 3의 후보군을 이렇게 8가지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별 말도 안 하고 8가지 후보군 중에서 딱 하나만 하이라이트 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4 이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4 이상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어차피 어프라이어리도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스캐닝은 복수번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의 스캐닝으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 8개 스캐닝 안 했거든요. 실제로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BD만 딱 집었을까요? 나머지 실제로 4 미만인 게 맞아요. 어떻게 했지? 답지를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7개는 제가 쳐내버렸을까요? 사실 오늘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관 분석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연관 분석 알고리즘을 어떠한 발칙한 사고방식으로 개선했냐에 중점을 두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캐닝을 안 하고도 7개는 100% 확률로 쳐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가 들어가는 것만 네. 지지도가 여기서 만약에 지지도가 4인 것들은 네. 뭐가 추가되면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가 추가됐을 때 떨어지는 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D가 포함된 것만 지지도가 떨어져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네. D를 포함하는 것 중에 앞에서 4자리가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B만 이제 D랑 E 둘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B, E 빼고는 다 지지도가 맞습니다. 사실 접근을 아주 바람직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뭔가를 덧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모를 무시했기 때문에 D2뿐만 아니라 이것도 본 사람이라고 했을 때 6명보다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D를 본 사람이 6명이에요. 근데 CD를 본 사람이 7명이면 그건 그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기에는 4에서 머무를지 확실히 내려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잘 접근하셨는데 그 맥락을 조금만 비틀면 이 7가지가 100% 불가능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냥 쉽게 가볼까요? ABD는 왜 안 되죠? 스캐닝을 안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사실 그대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내려갈 일밖에 없다. ABD는 왜 안 되죠? AB를 본 사람이 좋습니다. 이거 말씀 들으시니까 바로 아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A, B가 2명이잖아요. 그럼 A, B뿐만 아니라 딴 거 하나 더 본 사람이면은 2명 혹은 그 밑일 텐데 그게 바로 여기 있잖아. 합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A, B, D인데 A, B를 본 사람이 2명인데 A, B, D 다 본 사람이 2명보다 높겠습니까? 근데 커트라인보다 이미 낮잖아. 즉 쳐낸 조합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X를 쳤다라는 겁니다. 스캐닝 없이도 쳐낸 조합이라는 정보만으로도 얘를 쳐낼 수 있고 그럼 A, B만으로 쳐낼 수 있는 게 얘랑 얘 동시에 쳐내고 A, D, E도 잘 보면 A, E를 하필 포함하고 있습니다. 쳐내고 A, C, D는 AC를 포함하고 있고요. B, C, D는 BC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B, C, E 같은 경우에도 BC를 포함하고 있고 C, D, E도 C, E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엔 조합을 덧댄, 천엔 조합에 뭔가를 덧댄 케이스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4나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BD 단 한 개만 남는다라는 걸 스캐닝 없이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BDE가 지지도가 몇이냐는 스캐닝을 한번 해야겠죠. 한번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8개 중에서 7개를 스캐닝 없이 쳐낸다. 라는 게 어프라이웰의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참 이런 거 개발한 사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산량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쳐냈던 거를 가지치기에 활용한다. 연산량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결과를 얻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A, B, C, D, E에선 쳐낼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2인 놈들, 조금 큰 놈들 봤더니 A, D, B, D, B, E, C, D, D 5가지가 생존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려 8가지의 집합들을 만들었지만 공교롭게도 7가지는 이미 가신 분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B, D, E만 남는다. 스캐닝 한 번만 더 했을 때 지지도가 4, 4, 4, 7, 6 44464인가요?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메모장에 잠깐 적어놨던 이 브루트 포스 31개를 모두 스캔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다. 사실 3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넷플릭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넷플릭스 사실 수많은 콘텐츠 계속 넘겨보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콘텐츠들, 그거보다 많은 고객 행수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31이 아니고 31 어기어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많은 연산을 줄였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의뿐만이 아니라 한계도 가지는데 DB를 결국 참조는 좀 몇 번 하긴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본 DB, 즉 회원번호와 시청 내역이 있는 이 7 곱하기 2짜리 DB는 한 번씩 계속 들여다 봤어야 한다. 들여다보는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되게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참조를 덜 하고 더 빠르게 원하는 지지도 조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누군가 또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얻은 게 이름하여 FP 그로스가 될 텐데 이 FP는 뭐 사람 이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프리퀀트한 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P는 프리퀀트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얘는 어떤 식으로 가냐? 빈도에 따른 정렬을 먼저 수행을 할 건데 한번 볼게요. A, B, C, D, E, A, B, E, A, B, D, E, C, D까지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렬을 할 건데 좀 특수한 형태의 정렬입니다. 어떤 정렬을 할 거냐면요. 등장 빈도 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A, B, C, D, E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사실 이거거든요. A 본 사람, A만이 아닙니다. A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 4명, B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 4명, C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 4명, D 7명, E 6명. 그러면 본 사람 많은 순서대로 많은 사람 우선으로 정렬하자면은 D, E가 일단 앞에 갈 것 같고요. 뒤에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편의상 알파벳 순으로 볼게요. A, B, C. 즉 정렬했을 때 A, B, C, D, E가 아니라 D, E, A, B, C라는 새로운 오더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FP 그로스는 확실히 보다 D, E, A, B, C라는 새로운 오더링으로 시청 내역을 다 바꿔 쓰자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한 명이 1억개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재편한 요 D, E, A, B, C 순서에 맞춰서 다시 정렬하자라는 겁니다. 알파벳 체계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눈에 보이는 거를 D, E, A, B, C 순으로 재편합니다. 1번 사람은 다 봤으니까 D, E, A, B, C가 되겠고요. 2번 사람은 D, E, A, B와 C나 봤습니다. 그래서 D, E, A가 되겠습니다. 3번 고객은 D, E, A, B, C는 안 봤습니다. 다음 고객 D, E는 안 봤고요. A, B는 안 봤고요. C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 6번, 7번 고객의 시청 내역을 동일합니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명칭을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P 트리라는 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사실 FP 그로스 알고리즘은 이 FP 트리를 가지고 연산을 효율화할 수 있다가 골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 FP 그로스라는 거는 어프라이어리보다도 이 FP 트리를 이용하면은 더 빠른, 더 효과적인 스캐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스캐닝을 세밀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FP 트리라는 특수한 자료 구조,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여러모로 편하고 연산 속도도 절감됩니다. 우리 그것까지만 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스크린 좀 올릴게요. 자, 사실 알고리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게 바로 자료 구조인데 오랜만에 자료 구조 직접 그려보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보고 경우의 수 보고 하다가 오랜만에 그려보고 잠시만요. 깜짝 손님. 지워진 것 같습니다. FP 트리를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처음 접할 때는 좀 어색하지 한 번만 그려보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트랜잭션 하에서도 다 그려볼 수가, 여러분 힘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각각의 고객들이 이런 걸 봤다 하는 개별 데이터를 트랜잭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트랜잭션이 있을 때 한번 FP 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거는 정렬한된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아마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정렬된 새 소팅이라고 할까요? 새 소팅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회원을 먼저 그리냐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야지 1, 2, 3, 4, 5, 6, 7로는 잘 그려지고 7, 6, 5, 4, 3, 1로는 안 그려져. 그럼 트리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느 순서로 그리든 상관없는데 저는 편의상 1번 고객부터 그릴게요. 1번 고객도 다 보기도 했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 요 순서가 중요하다. 프로그램 본 순서는 이미 약속 따라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고객 순서만 상관이 없다. 1번부터 순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린다?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루트를 지정을 할게요. 우리 트리는 항상 루트, 뿌리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루트를 동글뱅이로 하겠습니다. 자, 루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E 노드가 등장할 텐데 이 FP 트리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특성상 똑같은 프로가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막 7명이 있다고 해서 A가 7번 등장하고 보통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자, D, E,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D, E, A, B, C를 순서대로 그려주세요. 근데 우리 트리 그릴 때 마지막 최종 결과가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부터 그리는 게 편하겠어요? 왼쪽은 쭉 그리는 게 편하겠죠. 나중에 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왼쪽부터 편의상 아무 상관없지만 편의상 왼쪽으로 가지가 계속 뻗어가도록 그리도록 할게요. D부터 C까지. 카메라에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R부터 D, E, A, B, C. 자, 그러면 우리가 D, E, A, B, C 이 한 트랜잭션을 트리에 심은 겁니다. 자,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다? 이렇게만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카운팅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편의상 뭐 지웠다 썼다 하면 힘들잖아요. 정자 카운팅을 할게요. 아시죠? 요거 정자 카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도 카운팅을 할게요. D, E, A, B, C를 정상 삽입했다라는 증빙으로 루트부터 카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DEA 1번 고객 처리 끝났고요. 2번 고객 DEA를 한번 카운팅해 보도록 할게요. D를 보는데 우리 나무가 어떤 때도 많이 쓰이죠? 경로 탐색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나무 따라 경로 탐색을 한다. 내비게이셔닝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EA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경로를 따르고 못 찾겠다면 새로 할게요.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DEA인데 공교롭게도 길이 있습니다. DEA. 그럼 뭐다? 루트부터 DEA를 하나씩 정자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고객은 딴 건 안 봤어요. 그러니까 BC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와? 정렬 순서를 하나로 고정한 이유는 느낌이 옵니다. DEA BC랑 DEA CB 두 가지 데이터가 모두 공존한다고 해요. 그럼 얘는 길이 존재하는데도 CB라는 딴 길을 엉뚱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길이 존재하면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 순서를 고정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왜 많이 본 사람을 우선했어요? 그래야 이게 위에서 높은 값, 아래에서 낮은 값 자연스럽게 길이 형성이 될 테니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빈도는 큰 의미가 없다 순서가. 그냥 편의상 A, B, C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 E, A, B가 다음 차례군요. 3번 고객을 한번 루트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찍어 어휴. E 찍어 A 찍어 다행 길이 계속 있네요. B 찍어 다 있네.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3번 고객까지 카운트가 완료됐고요. 4번 고객은 DAC가 될 텐데 DAC는 요 순서대로 D 찍어 A 찍어 A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A가 여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고는 싶습니다만 어쨌든 뭐야 요 길, 우리가 지금 파둔 길에는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엔 트리의 구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세 길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어? DAC, 지금 DAC 하다가 2를 지나게 된 건데 2를 못 본 4번 고객 되지. 죄인 아닙니다만 아무튼 DE가 없으니까 A를 세 길을 파겠습니다. A를 세 길을 파도록 하겠고요. 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한 요 정도의 그릴 거예요. 모양새야. 여러분이 해독할 수만 있으면 되지. DAC가 되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거는 세 길을 팔 때는 요 길은 이제 액세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DAC 카운팅을 안 했군요. 루트 DAC가 되겠습니다. 조금 옆에다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DEBC인데 이 친구는 세 길이 있을까? 자, D, E, BC인데 BC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 개를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B는 여기 세 길을 파도록 하겠고요. C는 역시 세 길을 이렇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DEBC는 A를 못 봤다는 죄목으로 세 길이 파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팠으면 더 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6번 고객이 DEB거든요. DEBC에서 C만 빠진 거죠. DEB. 그대로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루트를 한번 카운팅을 더 한 것 같아요. 6번 고객이 DEB니까 루트부터 D. 언제 카운팅을 더 했을까요? 큰일 났네. 원리는 아시죠? 네, 루트부터 시작해서 길 갈 때마다 모든 걸 카운팅한다. 근데 제가 중간에 더블 카운팅을 한 것 같습니다. DEB는 순서대로 DEB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밑에는 좀 안 보이는군요. 밑에는 DEC, 마지막 고객은 DEC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객도 일단 카운팅하기 전에 눈을 보죠. DEC가 있나? 없어요. DC가 있을 것 같지만 DE에서 여기로는 깔 수 없습니다. 길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길. 조금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예쁘게 손질을 할게요. DEC를 하면은 최종 카운팅 7명, DE니까 6명, 그리고 C에 1명. 까지 카운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명의 고객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고요. 조금 틀이 예쁘장하게 손질만 할게요. 지원 다 바꾸면 되니까. DAC는 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가도록 하고 EBC는 세로로 가는 게 좀 더 예쁘장할 것 같아요. 디자인 문제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C는 어디로 갈까? 우측으로 가면 빈칸이 있고 그죠? 뭘 안 했나 했네. 고맙습니다. 는 한 번이면은 맞게 정립이 된 것만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7명의 고객에 대해서 모두 FP 트리를 구성하게 된 거죠. 자, FP 트리를 이렇게 한 번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상 더 이상 얘를 명시적으로 추가 참조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모든 거에 서포트를 묻는 겁니다. 모든 거에 서포트를 물을 텐데 D의 서포트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D가 등장하는 게 여기가 끝이니까. 루트에서 D로 가게 되는데 D의 옆에 표시된 요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D 경로를 지나는 모든 건수를 의미하죠. 그 말인즉슨 얘에 표시된 게 곧 D를 본 시청자들의 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7. 9의 7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난도 있는 거로 가볼까요? 뭐 예를 들어 A, B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세면 되냐? A, B를 모두 본 사람 어떻게 세면 될까요? 이 트리 하에서 A를 지나면서 B에 가는 경로를 좀 그죠? A를 지나면서 B를 간 경로인데 이때 주목해야 될 것보다 원래 정렬된 D, E, A, B, C라는 순서에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서포트 BA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포트 A,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A와 B를 순차적으로 지나는 그 사람들을 세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A, B를 순차적으로 지나는 경로가 결국 뭐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요거밖에 없고요. 그 경로를 정직하게 따랐을 때 A, B를 모두 지난 사람은 3일까 2일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FPT를 어떻게 그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를 따라와야만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죠. 즉 얘가 3이고 공교롭게도 얘가 2인 이유는 A에서 끝나고 나고한 친구 하나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얘는 얼마다? 그죠? 2였나요? 이었죠. 이렇게 FP3에서 A, B도 얻을 수 있다. 그럼 세 가지도 돼, 네 가지도 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합을 다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좀 쉬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트리를 구성을 했어요. 프리퀀트 말 그대로 가장 빈도 있게 보이는 패턴들에 대해서 FP3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 카운트, 루트부터 시작해서 노드들을 차례로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나열하되 카운트만 잘 하자. 그러면 뭐가 유리하다? 스캐닝을 더 하지 않고도 우리가 임의의 서포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뭐 몇 가지 더 볼까요? 2개짜리, 3개짜리 한 가지 정도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뭘 볼까요? D, E, D 정도 볼까요? 자,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D, E, B라고 하지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우리가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빈도순으로 억지 정렬한 거고 보통은 이렇게 묻겠죠? B, D, E라고. 하지만 이렇게 B, D, E 셋을 모두 본 사람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 빈도순으로 정렬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 빈도 기억납니까? 쉬는 시간 동안 까먹으셨을까 봐 D, E, A, B, C 있기 때문에 빈도에 맞게 정렬하자면 D, E, A, B, C로 정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D, E, B 경로를 찾으면 된다라는 건데 D, E, B를 모두 봤다라는 거는 순서대로 D, E, B를 봤다. 즉 이 길을 따랐다라는 거죠. 요 카운팅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트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손으로 카운팅하기 제일 편한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차피 갈 수 있는 길이 요 길, 요 길, 요 길, 여기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임의의 서포트를 다 구할 수 있겠지요. 7명을 다 보는 거 없이도 D, E, B 즉 BDE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경로 중에 DEB를 통과하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뭐만 통과합니까? 일단 DEB 정통으로 통과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이 DEB를 모두 통과하는 즉 요 길을 따라서 이 길을 제가 편의상 표시할게요. 요 길을 따라서 DEB를 다 본 사람 카운팅하면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DEB까지 봐야 나고가 안 되니까 DEB만 봤든 DEBC를 봤든 어쨌든 2명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2명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다른 경로가 하나 더 있어요. DEB를 다 보는 방법 뭐 있죠? 좋습니다. 이미 FPT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DEB는 이렇게 D, A, B 등의 경로로도 찾을 수 서포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DEB를 셌을 때 낙오되지 않은 여기까지 즉 2명이 더 추가되겠다라 하면 BED를 다 본 사람이 4명이다 맞나요? 저기 적혀있는
BD를 가본 사람은 4명이라고. 이렇게 서포트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A와 E. 마지막으로 A2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A2를 본다라는 건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EA를 본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트리 입장에서 그렇고 EA를 본다라는 건 4경로 중에 EA를 다 지나는 경로를 찾겠다라는 건데 EA를 지나려면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고 1번 이렇게 지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A를 안 지나니까. 요렇게 지나더라도 못 지나고요. 요렇게 지나더라도 2를 건너뛰죠. 그래서 2A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요건데 그럼 2A를 몇 명이 봤다? 3명이 봤다라는 걸 간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미 지운 지지지만 3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기 위한 사이즈가 작으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FP 트리를 작성했지만 여기서 하나의 생각 과정만 더 거치면 더 단순해질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있었지, 넷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었지까지 고려하면은 더 단순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스캐닝도 혁신적으로 덜 하고 속도도 훨씬 빠르게 가져가는 게 FP 크로스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테마 1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봤던 방법론들이 되게 발칙하고 새롭고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라고는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가 배웠던 패러다임 어딘가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장 어프라이오리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한 케이스를 쳐내는 그런 기법을 쓴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한 지금 봤던 FP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어떠한 기법에 기대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자료 구조를 제안해서 그걸로 연산 속도를 올렸다라는 건데 우리 이런 거 되게 학기 초반에 한번 했었는데 무슨 소트 할 때? 자료 구조 힘 빌린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소트 할 때는 힘 빌렸어요. 뭐였더라? 힙 소트였나요? 힙이라는 원리를 장착한 그런 소트 하에서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즉 자료 구조의 힘을 빌린 또 다른 사례라고 후반기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UFP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스크린 좀 내리겠습니다. 트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트리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서포트를 얻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얘랑은 좀 다릅니다. 연관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는 별개의 방법론이에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분류는 분류대로 예측은 예측대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약간 효자 느낌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사결정 나무, 영어로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디시전 트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우리가 어떤 값을 예측한다고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회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수능 성적 맞추기. 이 학생의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수능 성적 맞추기 이러는 거는 맞히고자 하는 값이 수잖아요. 밸류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를 예측 회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반면에 이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혹은 A그룹일까 B그룹일까 이렇게 기다 아니다를 분류하는 건 분류 문제라고 데이터과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분류도 잘 풀고 예측도 잘 풀어요. 값을 맞히는 것도 잘하고 어떤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도 잘한다는 건데 우리 편의상 어차피 두 개의 원리는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고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내가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지의 고객이 통신사를 나갈지, 우리 보통 번호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번호 이동할지 아니면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남을지 통신사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미지의 고객이고요. 내가 뭘 가지고 예측할 거냐면은 아주 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예측을 할 겁니다. 우리 고객 A는 오지 LTE를 쓰는 46세 고객이고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를 한 번 건 적이 있대요. 이력이. 그리고 7만 원 정도 한 달에 내고 결국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고객, 또 다른 고객 B는 2G를 이용하고 23살인데 2G를 쓰네요. 예. 아무튼 예 그렇다고 하고요. 고객센터 문의 전화가 5번 걸었고 평균 통신료 2만 원,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라고 합니다.
자, C의 경우에는 포지 44세, 문의전화 안 걸었고 14만 원 다행이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신상이나 정보가 있고 마지막엔 중요한 게 뭐다? 정답에 해당하는 게 있다라는 거. A는 이러한 정보를 가진 사람인데 끝에 나갔어요. 번호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B도 이런 정보를 가진 특이한 고객인데 결국 나갔네. 근데 C는 안 나갔어.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마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고객은 나갈까 안 나갈까? 내가 미지의 고객 X가 있어서 이 사람은 5G 쓰고 25이고 문의전화 2번 걸었고 10만 원 냈어. 근데 이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나갈까 안 나갈까?를 맞히기 위한 전법, 기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를 많이 쓰곤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00명이라고 할게요.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1000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200명은 우리 통신사를 슬프게도 도망간 탈고객, 800명은 충성고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잔류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키네이터라고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수수께끼 같은 건데 내가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생각을 해요. 뭐 운동선수든 스타든 아니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얘한테 맞춰보라고 합니다. 알려주진 않죠. 근데 질문을 아키네이터가 끊임없이 던지고 그걸 내가 답변하다 보면은 너가 생각하는 인물 얘지 라는 식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가 분류하자라는 거예요. 4GLTE를 이용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00명 중에 누군가는 이용을 할 거고 누군가는 이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4G를 이용하냐 안 하냐랑은 별도의 축으로 이용을 한다 했을 때 그 중에서 이탈한 고객도 있을 거고 이용을 하지만 충성한 고객도 있을 거고 이용을 안 하면서 이탈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용을 안 하면서 잔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오른쪽에 이탈 잔류를 꼬박꼬박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왼쪽이 yes, 오른쪽이 no. 이건 편의상 그렇게 노테이션을 취하겠습니다. 왼쪽이 yes, 오른쪽이 no. 자, 그러면 4G LTE를 이용하는 고객은 내가 확보한 10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혹시 조금 난도가 있는 덧셈일까요? 아니죠? 몇 명일까요? 4G LTE를 쓰는 사람, 내가 확보한 사람 중에서 몇 명? 아, 이게 제가 조금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명에게 4G LTE 이용 고객인가? 라고 물은 다음에 물어서 yes인 사람을 여기다가 정리한 거고 no인 사람을 여기다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yes인 사람한테만 이 질문을 던지고 no인 사람한테 별도로 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분기하는 건데 그러면 4G 몇 명이에요? 중에? 340명인가요? 그렇죠. 1000명한테 물었습니다. 4G 쓰십니까? Yes. 340명. 130과 210의 합인 34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한테는 이들에게 맞는 질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키네이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봤어요. 실존 인물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돌려보면. 실존 인물입니까? 해서 예를 했어요. 그럼 아키네이터는 다음 질문을 던지겠죠. 그 다음 질문을 던질 때 애니메이션에 등장합니까? 라는 질문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 실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던진다? 보통 뭐 스포츠 스타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4G를 쓴다면 39세 이상인가라는 맞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39세 이상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39세 이상. 임은 물론이거니와 4G를 쓰는 사람이 요 박스에 들어가는, 가상의 박스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몇 명? 140명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G를 쓰는데 39세보다는 0해요. 그런 경우에는 200명인데 이 200명도 각자 레이블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답에 해당하는 걸 레이블이라고 말하는데 이탈 잔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탈자는 20명, 잔류자는 180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표시한 거는 이탈이 득세하는, 이탈이 우세하는 경우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탈이 우세하는 거는 110대 30. 얘는 잔류가 우세고요. 얘도 잔류가 우세이고요. 60대 30 이탈이 우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 두 가지가 이탈 우세, 나머지는 잔류 우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나무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무가 여기서 조그났어요. 더 분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
내가 미제곱의 x예요. x가 사실 나야. 내가 꼬지 LTE 안 써요. 여기로 갑니다. 문의 경험이 없어요.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탈할지 안 할지는 내 맘이죠. 내가 당장 가서 해제하면 해제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이상 이 기계 학습 결과, 즉 이 나무는 합리적으로 내가 나갈 거라고 예측한다, 잔류할 거라고 예측한다? 나갈 거라고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해서. 결국 이지 분류가 아니라 이진 분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상황이더라도 다 똑같은 원리. 제가 쉽게 가려고 이렇게 한 거지 다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기의 기준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키네이터가 제가 임의로 누군가 생각했어요. 근데 아키네이터가 첫 질문을 뭐라고 던졌냐면 호날두입니까? 이렇게 던졌다고 칠게요.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호날두의 품성을 떠나서 왜 적절하지 않냐면은 호날두인 게 아니라면은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실존인 건 아닌 것까지 해서 수억 개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보통 뭐예요? 반반날입니다. 호이플릭 같은 질문은 던지죠. 실존, 스포츠 스타 이런 거죠. 그래서 첫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을 곱게 표현하자면, 곱상하게 표현하자면 분기의 기준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현명하다라는 건 이렇게 두루뭉술한 우리가 싫어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분기의 기준을 결정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데이터가 앞쪽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룬 거고 우리는 분기의 기준을 실제로 컴퓨터가 사이클러닝 그리고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볼 거예요. 가장 쉬운 케이스에서만. 자, 그 전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불순도를 나타내는 두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둘은 공기, 불순도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할 건 뭐냐면 지니 인덱스는 지니 인덱스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대로 계산식이 있어요.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공통적으로 높을수록 불순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값의 스케일이 다르고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값 자체도 다르지만 어쨌든 높으면 불순, 낮으면 청정인 거예요. 우리 불순이라는 거는 뭔가 섞이면 불순이죠. 불순도가 높은 물이라는 거는 흙덩이도 씹히고 딴 것도 씹히고 하는 게 불순도가 높은 물이잖아요. 반면 진짜 물밖에 없으면 퓨어한 물이죠. 그래서 불순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똑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두 가지 다른 불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니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얘가 좀 더 말랑말랑해요. 실제로 우리도 이거 가지고 남은 논리를 전개해 나갈 거고 지니 인덱스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의 제곱합을 구해서 그걸 1에서 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항목이 있는 걸까? 강아지와 고양이 항목 두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비율을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뭐 메모장을 또 띄워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아지 항목을 보자면은 비율이 6분의 4, 다른 말로 3분의 2가 될 것 같고요. 고양이가 3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분의 2는 원래 값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분의 4가 된다는 거고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곱합이 5 나누기 9, 9분의 5다라는 거고요. 지니 인덱스는 얼마? 9분의 4인가요? 1 빼기 9분의 5니까 9분의 4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얘를 정성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값과 함께 정성적으로 표현하자면 9분의 4에 해당하는 불순도만큼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불순도는 뭐겠어요? 우리 물에 흙이 섞였다라고 하지 물 한 잔 따라놓고 흙이 조금 들어갔을 때 흙이 물이 섞였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슨 상황? 메이저리티가 강아지니까 강아지의 고양이 불순물 이라고 하면 제가 되게 고양이 혐오자가 된 거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고양이 성격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혐오잖아요. 네. 강아지 집단에 고양이가 불순하게 섞여 들어갔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불순도는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 항목이 두 가지일 경우에 값은 적으면 0, 많으면 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니어 맥스가 0.5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9분의 4라는 건 0.5에 근접하니까 불순도가 되게 높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후 논의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의사결정 나무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식을 한번 살펴보긴 하자면 로그 들어갑니다. 로그랑 시그마가 들어가는데 말이 좋아 시그마지 그냥 확률 곱하기 로그 확률의 모든 합을 음수 취한 게 되겠습니다. 음수를 굳이 취하는 이유는요. 이거 계산하는 순간 확률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 바꾸려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는 그냥 로그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앞으로 진위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얘는 확률 곱하기 로그 확률의 합을 취하는 거다. 양수로 바꾼 거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도 명심해야 할 거는 결국 기승전 높으면 불순하다. 다만 스케일은 0에서 1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내용으로 잠깐 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이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약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경우가 있고 편안하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편안한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4GLT 안 쓰고 5G 써요. 근데 고객센터에 전화 건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예측하냐면 충성 고객이라고 예측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세상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560대 10이라는 터무니없는 레이시오로 잔류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남을 것만 같아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높다가 보장된다라는 거지. 반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탈 60, 잔류 30이면은 내가 번호 이동할 가능성이 번호 이동 안 할 가능성보다는 높거든요. 근데 진짜 상대적으로 위가 아래보다 높을 뿐이지 2대1 정도면은 여러분 3분의 1이면 이 게임 주사위 굴리는 확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극값입니까? 그래서 2대1이라는 거는 잔류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탈이냐 잔류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몇 대 몇 했을 때 560대 10, 1003대 8 이런 거를 기대하지 449대 448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뒤에서 뜬금없이 다뤘던 불순도랑 같이 생각했을 때 결국 뭐겠습니까? 불순도가 높은 거는 얘예요. 왼쪽 오른쪽? 좋습니다. 오른쪽이 이탈이 메이저지만 잔류가 너무 많이 섞인 거죠. 그래서 우린 결국 뭐다? 질문지로 던질 게 많죠. 나는 카드가 많아. 막 던질 수 있어. 근데 질문지 다 던져봤을 때 그 순간에 불순도가 이런 식이기보단 이런 식으로 좀 불순도가 낮아지자. 좀 퓨어하게 가자. 라는 질문지를 계속 던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마치 행동 양상은 좀 다르지만 이 아키네이터가 코인 플립 반반으로 나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일반적인 디시전 트리는 뭐를 수행한다? 그 순간에 불순도가 제일 낮아지는 몇 대 몇 했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쪽을 희망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향성 즉 지향점이고 실제로 어떻게 분기를 찾아내는지 다시 말해서 질문지를 뽑아내는지를 우리가 직접 해봐야 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더 단순화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5G를 쓰냐 안 쓰냐, 청년 이냐 아니냐, 문의한 적이 있냐 없냐, 이탈을 했냐 안 했냐, OX로 몽땅 다 나눴어요. 자, 그리고 고객은 7명, 방금이랑 숫자 맞추려고 7명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질문, 영광스러운 첫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단순화한 덕분에 첫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었어요. 어떤 질문밖에 못하겠습니까? 혹시 5G 쓰세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혹시 청년이십니까? 라는 질문 던질 수도 있고요. 혹시 고객센터 전화 건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 이탈하셨나요? 이거 정답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뭐다? 결국 세 가지 카드 중 불순도가 가장 낮아진 최고의 카드를 선정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G 사용 여부로 분류하는 것이 최적이다 라는 가정하에 분기를 실제로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얘는 좀 올릴까요?
그릴 칸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5G 사용 여부로 분류하는 것. 우리는 아직 아키네이터를 막 시작한 겁니다. 즉 아무 질문도 안 던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루트 질문을 뽑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한 건 혹시 5G 쓰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연결돼요. 5G?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왼쪽 오른쪽에 뭘 표기했다? 이탈과 잔류를 표기했죠. 이탈 맞나? 질문을 던지기 전이니까 그냥 이탈수 다 세라는 겁니다. 이탈은 몇 명? 7명 중에 이탈 몇 명이었죠? 끝내? 이탈을 했으면 온 겁니다. 네, 2명인 겁니다. 자, 그리고 잔류는 반대로 5명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5G 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는 쓸 거고 누군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탈과 잔류자가 모두 남겠죠. 일단 5G를 쓰는 사람 자체가 총 몇 명이에요? 5명인 것 같습니다. 5G가 5명입니다. 자, 5명인데 그 중에서 이탈자는 몇 명인가 하고 보니 몇 명이죠? 5명 중에 이탈한 사람은 2명인 것 같습니다. 이탈은 5가 이탈인 겁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5가 이탈.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5가 이탈이고 X가 잔류인 겁니다. 자, 이탈은 그럼 2명이고 잔류는 당연히 3명이 되겠고요. 여기는 합은 확실하겠네요. 합은 둘이 될 거. 5G를 쓰는 안 쓰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탈은 그죠? 빵이고 실제로 세보면 잔류가 남은 2명을 모두 대신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니 인덱스를 계산하는 차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숫자가 많고 차원이 복잡하지만 근데 결국 뭐야? 개고양이만 있을 때 지니 인덱스를 보통 계산했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분류가 완료가 된 이런 꼴에 대해서 지니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5G를 5명 대 2명을 썼다. 이건 사실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5G를 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5G를 안 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보다 분기를 한 결과 몇 대 몇에서 한쪽이 많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대해서 진이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이 구해야겠다. 첫 번째 진, 두 번째부터 할까요? 쉬우니까 얘 진이 얼마죠? 얘 사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구해도 되긴 되겠지만 얘는 지금 불수는 없죠. 그래서 완전한 상태 퓨어 연결이 있습니다. 자, 반면 얘의 경우에는 지니 인덱스가 되게 맥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더라? 1 빼기 두 개의 제곱합인데 첫 번째로 제곱합하면 좋습니다. 25분의 4, 25분의 9가 될 것 같아요. 25분의 13을 1에서 빼면 좋습니다. 25분의 12가 되고 얘는 땡큐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니 인덱스가 얼마예요? 우리가 단순합을 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이 한쪽에 많으면 사실 거기에 불순도가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적으면은 막 불순하고 1대1을 하더라도 그래 니는 그냥 분리 못해도 괜찮다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다? 가중을 매길 수밖에 없다. 5명이 나갔어? 그럼 얘는 불순하면 안 돼. 2명밖에 없어? 얘는 좀 그러래 라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 뭐를 곱해주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설명은 안 드린 내용입니다. 몇 분의 몇을 곱하는 게 적절할까요? 7분의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7명 중에 5명이나 쏠려있어 7분의 5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여기에는 7분의 2라는 가중치를 곱하긴 해야 되는 여기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둘을 단순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을 고려했을 때 Gini 인덱스는 얘 날아가고 얘 계산하면 좋습니다. 5로 약분되니까 35분의 12이 되네요. 35분의 12를 저도 메모장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는 이론적인 거고 컴퓨터가 이 짓을 해서 가장 좋은 질문은 이거구나 라고 뽑는 겁니다. 케이스 1은 12 나누기 35였어요. 자, 그럼 케이스 2는 지금부터는 좀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다시 올려보죠.
자, 이제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청년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최적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겠습니다. 리셋인가 리셋?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청년입니까? 라는 질문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청년입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로 나뉠 거고 청년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 3명을 면밀히 봤을 때 이탈자 1명, 나머지는 잔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사실 다 계산이 돼요. 청년이 아닌 사람은 총 4실 거고 총 이탈자가 2이었으니까 1대 3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해석하기도 진위를 둘 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위 인덱스는 얼마가 될까요? 그죠? 청년 진위는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제곱을 더해서 1에서 뺀 거니까 1 빼기 9분의 1 빼기 9분의 4인가요?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외의 진위도 계산을 할 텐데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전체 넷 중에서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을 더하면은 16분의 10인가요? 대략 8분의 5 정도가 될 거고 그럼 진위 인덱스가 좋습니다. 8분의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가중치도 둘 다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은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붓냐? 7명 중에 3명, 과반은 아니지만 7명 중에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3분의 7을 곱해야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가중평균이니까 덧셈. 2회 그룹은 과반이었습니다. 4 나누기 7 곱하기 8분의 3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유쾌한 계산은 아닌 것 같네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0분의 17. 17 나누기 42밖에 나오나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17분의 17 나누기 42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3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의경험 역으로 분류하는 게 최적일 것이냐. 얘는 다행히 0이 있으니까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네. 문의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보자면 문의를 한 사람은 2명밖에 없고요. 문의 안 한 사람이 5명으로 다수입니다. 그래서 문의 그룹을 봤을 때는 0대 2 진위 인덱스 계산할 필요 없이 0인 걸 알 수 있겠고요. 불순도가 없으니까. 자, 반면 비문의 그룹의 경우에는 이탈 2대 3 잔류가 되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25분의 4, 25분의 9를 더한 걸 1에서 뺀가 얼마? 25분의 10. 좋습니다. 25분의 12가 되는데 얘도 0이 있긴 하지만 가중치는 고려했어야 된다. 7명 중에 무려 5명이 문의를 안 했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죠? 동일하군요. 35분의 12가 되겠고 35분의 12, 35분의 12, 4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얘는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얘를 직접 머릿속으로 비교하는 건 약간 시험 문제 같아요. 그 적성 시험 문제 같아서 계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34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17 나누기 42를 했을 때 0.40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로 돌아갈게요. 계산 잘 했습니다. 어차피 3개의 케이스밖에 없고 나머지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첫 질문을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3가지 케이스를 다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뭘 택해야 합니까? 높은 거 택해야 돼? 낮은 거 택해야 돼?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중평균을 했을 뿐이지 종합 불순도를 구하거든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야기된 불순도. 그러니까 어쨌든 야기든 뭐였든 불순도예요. 낮을수록 좋다라는 건데 낮은 게 두 놈이죠. 그러면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 3 중에서 랜더마이즈하게 고를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상태에서 다른 인덱스를 쓰거나 인포메이션 개인을 쓰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1, 3 중 하나를 택한다 라는 방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냥 순서대로 1번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트리가 어떻게 되냐? 얘는 좀 저기다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리기 그래서. 만약에 1번을 택했다. 1, 3은 어차피 동등이기 때문에 뭘 택하는 상관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5G 사용 역으로 분류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트리가 그려질 겁니다. 5G라고 하고 왼쪽에는 사용한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잘 안 보이시더라도 말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5G를 안 사용한 오른쪽 그룹에서 질문을 더 던질 필요가 있나요? 내 아이디
아키네이터가 답을 찾았어. 손흥민입니다. 맞아요. 그럼 뭐 4월에 손흥민이 5월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 잔류가 궁금한 상황에서 100대 빵이 나와버렸다. 그럼 그건 잔류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분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분기가 중단, 즉 더 이상의 질문을 안 받는 거죠. 우리 트리 보면 정확히 포함 상태가 아니잖아요. 의사결정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그만 더지는 거고, 반면 여기서는 또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 하나는 어떻게 결정해요? 뭘 어떻게 결정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가중진이가 탄생할 텐데 그 가중진이를 최대한 낮게 만든다. 여기서도 질문을 여러 개 던질 수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또 가중진이를 낮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냥 다 분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분류가 의미가 있냐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고객이 7명일 리가 없잖아요. 통신사인데. 그래서 3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명을 분류할 때 이렇게 한두 개의 질문만으로 100대 빵 로드가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한다?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아키네이터가 내가 생각하는 스포츠 선수를 27만 5천 번의 질문만에 찾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제가 대단한 겁니다. 왜? 27만 5천 번을 누른 거잖아요. 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결국 뭐다? 의사결정 나무는 디시전을 돕기 위해서 탄생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질문을 적당히 던져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이클론 같은 데서 무엇을 결정한다? 최대 높이를 결정한다. 여기서 틀렸으면 틀린 거지 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웠던 패러다임과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얘는 뭐 같아요? 진짜 정말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자면 분할이 들어가니까 뭔가 분할 들어가는 패러다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에는 뭐 올라가서 정보 그런 쪽이랑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거 어떤 패러다임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드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그리드에 가까운 데이터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밑을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내 미래에는 무슨 카드를 던지게 될까? 내 넵스 밑에는 무슨 질문을 던지지? 를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적어도 이 알고리즘에서는 나무도 여러 알고리즘이 있지만 적어도 이 알고리즘에서는 여기만 신경 썼어요. 지금 불순도가 조금 낮아야지 해서 5G라는 선택지를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뭐다? 지금 이 순간 연루를 즐긴다? 그리드 알고리즘에 이견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컴과에서 배우는 것, 데이터 과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석 방법론을 그냥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리드 방법론이라고 한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여러모로 좀 유리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테마, 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운이 좋으면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K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KNN. 자, 속담이 있죠. 가드는 개편, 솔개는 배편. 데이터는 네이버 편이라고 접근하는 게 KNN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야. 자, 내 밑에 뭔가 묻혀 있습니다. 내 밑에는 보물이 묻혀져 있을 수도 있고 폭탄이 묻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폭탄은 큰일 나고 보물은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밑에 뭐가 있는지는 내가 땅을 밟아봐야 알겠지만 예측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결국 보물이냐 폭탄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류 문제의 또 다른 풀이법인데 내가 만약에 이 푸른색 원에 좀 포커스를 둔다면은 내 주위에 있는 놈은 딱 한 놈인데 그 한 놈이 공교롭게도 보석이에요. 결국 뭐다? 내 밑에도 보석이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행복회로라고 하죠. 보석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을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좀 더 크게. 만약에 K가 3인 경우 짝수는 반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홀수 기준으로 그리는데 홀수로 3개의 이웃이 안에 들어가도록 빨간색 원에는 3개의 이웃이 있죠. 3개의 이웃이 들어가도록 원을 그리면은 이번에는 다수결의 결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뢰 2개, 보물 하나, 내 밑에는 지뢰 있는 거 아니냐라고 브레인회로를 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다? 나랑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으로부터 네이버로부터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우리말로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K 값을 조정하고 홀수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알고리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K가 그냥 1일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원을 많이 그렸는데 다시 회복해서 그냥 K가 1인 상황, 즉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 내 운명을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는 원래의 상태에서는 얘는 지금 뭐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사람이 그릴 수가 없네.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근처기 때문에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요쯤에 있다면은 보물이 더 가깝기 때문에 나랑 가장 가까운 리얼리스트 K가 아니라 그냥 나랑 가장 가까운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가 보석이기 때문에 얘 밑에도 보물이 있을 거라고 이 친구는 회로를 돌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영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점의 수많은 조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조합이냐면 최근적 이웃이 예의, 점의 조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사람을 추격해서 드릴게요. 이런 점들은 다 뭐다? 나랑 가장 가까운 게 요보석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얘를 구획화하면은 폴리곤, 다각형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각형 형태가 되겠고 반면에 푸른색 점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내 주위에는 지뢰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리얼리스트가 지뢰 있다. 요것들은 이 지뢰가 가장 근접한 친구입니다. 우리 이렇게 1NN, K가 1대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기준으로 나랑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동일한 조합을 폴리곤 형태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다? 이거 좀 지울게요. 취소해야 돼. 자, 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로노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러시아자예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적 이웃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점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말로 쓴 겁니다. 최근적 이웃이 같은 점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구획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소방서 데이터, 각 점이 소방서라고 가정을 할게요. 소방서 데이터가 C 소방서, D 소방서, E 소방서, F 소방서, I 소방서 점점점이 있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하나 있겠죠. 그 가까운 소방서를 공유하는 너도 N이 제일 가까워. 야 너도 이런 식으로 묶었을 때 요 폴리곤이 몇 각형일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 폴리곤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KNN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최근적 이웃이 동일한 점들의 묶음 영역을 도식화, 구획화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로 풀자면 결국 K는 1일 때, 즉 1 최근적 1 NN 알고리즘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과 진배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문이 반드시 딱 이런 게 아니어도 비슷하게 생긴 문이 어디서 봤죠?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길인 원룸 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자연에서도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담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얘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기하학적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얘를 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해요. 얘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알면은 딱 한 점 찍었을 때 별도의 계산 없이도 이 점이 제일 리얼리스트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마치 기하 알고리즘에서 이 폴리곤 가지고 비례변 영상에서 뚝딱뚝딱 했던 것처럼 이 폴리곤과 점들에 한번 시선을 두자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점과 점 사이를 내가 지금부터 이을 겁니다. 이거 좀 올려야 돼요. 점과 점 사이를 제가 이을 겁니다. 이을 건데 그러기에는 소방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의 100가지 가까운 케이스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를 이을 때 어떤 케이스만 있나? 자, 어떤 케이스만 있는 게 좀 좋을까요? 해볼래요?
어떤 케이스를 있겠냐면은 우리가 인접한, 즉 우리가 폴리곤을 여러 개를 만든 거잖아요. 변수는 각양 각색이지만 폴리곤들을 여러 개 구획화한 건데 그 폴리곤과 폴리곤이 만날 때의 데이터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풍산동 폴리곤과 식사동 폴리곤은 어디를 접하고 있냐면은 요 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폴리곤들에 대해서는 그 폴리곤의 중점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겠습니다. 그럼 뭐랑 뭐를 이으면 돼? L과 M을 이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있지 않고 M, I, M 다 있는 게 아니라 인접할 때만 이을게요. 그러면 어디 더 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르는 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부르면 잘못 읽을 거예요. 뭐라고 읽을까요? 다시 한번? L, N? LN은 인접하죠. 읽겠습니다. 뭐 읽을까요? LK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읽을 거니까. LK는 인접합니다. 다음으로 M과 N도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놓치기 쉬운데 인접하죠. 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형태, 저기 사실은 이렇게 수직 느낌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다음으로 뭐 읽을까요? L과 I를 읽겠습니다. 인접하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I와 J를 읽겠습니다. 인접하면 다 이어야 됩니다. 다음은 JK 좋습니다. K랑 N도 사실 우리가 그리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접은 인접이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얘를 실제로 이으면 뭐 제가 정확히 잘을 대고 이을 수는 없지만 대략 오해합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인접하기 때문에 있긴 이어야 되고 사실 얘도 보조선 무엇 생각하는 수직. 아무튼 있습니다. 다음 HI를 한번 그렇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미세하게 걸칠 것 같네. GH도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GRE를 읽겠습니다. H와 M을 안 이었네요. H와 L을 한번 볼 텐데 H와 L도 지금 다각형이 미세한 면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나는 것과 상관없이 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J와 L은 J가 어딨죠? J와 L. J와 L 같은 경우에도 참 조절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어지긴 이어지겠습니다. FJ인데요. 이쯤 돼서 우리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쯤 되면 우리가 인접한 변을 잇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세모 만드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다음으로 H와 I는 이어져 있죠? H랑 뭐랑 F? F랑 I 좋습니다. F랑 I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뭔가 만들 때마다 삼각형이 그려져요. 그 다음 GF 좋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C와 G, CF를 바로 이어주도록 하고요. C랑 E도 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CD와 DE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A랑 요 B는 무시하세요. EF도 분명히 접해 있습니다. EJ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E와 J는 요 폴리곤과 요 폴리곤인데 접해 있죠. EK, E가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는데 밑으로 잘려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어져 있습니다. 너머로 넘어가야 되나요? 저 위에 잘린 거. 자, 위에 잘린 것까지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거 아주 지금 잘 이으셨어요. 너무 잘 이으셨고,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스포해 드린 대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몽땅 다 뭘로 분할된다? 삼각형 형태로 분할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들론의, 이게 발음이 좀 그렇죠. 들론의 삼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사람인데 보르노이도 러시아 학자, 들론에도 러시아 학자. 시대가 좀 달라요. 자, 이 들론의 삼각 분할이라는 거는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에서 착안해서 인접한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이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정의는 아닙니다. 얘는 성질이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 낸 성질이 오히려 정의에 가까워요. 들론의 삼각분할을 정의하자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처럼 인접한 변과 다각형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단정지어서 이었지. 만약에 제가 빨간 점만 주고 삼각형만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신경 쓰지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엉성한 걸 만들어야 돼. 그냥 삼각형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도 가능해요? 요걸로 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걸 이어서 삼각형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랑은 아예 반대되는 양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삼각 분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점이 조금만 많더라도 삼각 분할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딱 얘만을 들로네라고 하려면은 들로네의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의가 뭐냐? 밑에 있는 성질 1이 엄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성질 1을 보시면은 모든 삼각형의 외접어는 내부의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로네에 해당하지 않는 삼각분할이긴 하지만 들로네에 속하지 않는 분할을 한번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외접어는 너무 큽니다. 윤곽삼각형이다. 이 친구,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친구의 외접원을 그리면은 너무 큰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점들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럼 들로네는 오직 어떤 경우를 성립한다? 내부의 다른 데이터를 안 포함할 때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이게 정의인데 이렇게 들론의 삼각분할을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보로노이에서 얻은 삼각분할과 같은 거다. 즉 쌍배적이다라는 게 오늘의 테마3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이게 또 중요해요. 얘는 정의가 아니라 성질입니다. 가능한 모든 삼각분할의 형태.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이 상태에서 제가 몇 개만 더 쓱쓱 그으면 삼각분할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삼각분할이랑 얘는 근본이 달라. 얘가 유일한 들론의 삼각분할인 이유가 있다. 왜? 얘는 전체 내각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도록 합니다. 뭔 말인가 싶죠? 우리 삼각형을 많이 만들면 내각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삼각형 n개 있으면 내각이 3n개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점점점. 그러면 얘들을 쫙 줄 세우면은 미니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의 분할 아예 제가 확실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냥 다 그렸습니다.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뭘 구한다? 전체 내각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건데 당장 보더라도 이런 값들은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론에 해당하는 이 분할의 경우에는 내각의 최소값 구하면은 진짜 작아봐야 뭐 한 이 정도라는 건데 사실 얘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결국 뭐다? 전체 내각의 최소값을 최대로 만든다라는 건데 이거 조금 쉽게 풀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죠? 중각이 없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중각삼형을 회피하면서 만드는 거랑 진배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풀자면 뭐다? 뭐에 가깝도록 삼각형을 만든다? 좋습니다. 얘만큼 최소가 60으로 큰 게 어디 있어요? 60보다 최소가 더 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6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만드는 게 들로인데 그게 듀얼리티를 가진다. 쌍대성. 다시 말해서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동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컴퓨터화학의 시선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기하를 싫어하는 이유. 계산기가 100줄, 200줄 코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보지 않을 거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쌍대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얻기 위해서 이걸 얻는 것보다 들로네가 편하면 들로네를 얻어서 대치시키는 거죠. 만약에 들로네를 얻으려고 하는데 보로노이가 편한 상황 그럼 이걸 얻은 다음에 대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쌍대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가 결론이 되겠고요. 성질 2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언급을 드릴까요? 전체 내각의 최소값이 최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질을 활용하면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 시간에 카탈라는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 수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얘도 뭔가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들론의 삼각분할 또는 같은 말이지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만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학이나 바이오과학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뭐를 들 수 있냐면은 마침 여기 지도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소방서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소방서들끼리 직통 루트를 다 타고 싶어요. 예를 들어 D에서 J 다 소방서입니다. 소방서가 D에서 J가 있을 때 D에서 J로 가는 스트레이트 도로를 파면 좋겠죠. 서로 교육하는. 마찬가지입니다. J에서 L로 가는 거, J에서 M으로 가는 거 다 파면 좋겠지만 그러면 도시 설계에 한 몇 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 팔 수 없을 때 우리는 사실 뭐를 기대하게 되냐면 가장 빨리 가는 거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D에서 G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D에서 G로 가는 한방 루트가 없다면 돌았다 가기 마련인데 그 돌았다 가는 것도 두 변을 똑같이 거치더라도 좀 덜 돌면 좋겠죠. 근데 덜 돈다라는 거는 뭐예요? 요렇게 돌면 사실상 두 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돕니다. 요렇게 돌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길이로 따졌을 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결국 더 내각이 작을수록 우리가 코스트가 덜하다라는 건데 내각의 최소값이 커질수록 코스트가 덜하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소방서는 소방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2나 들론의 삼각분할을 활용할 수 있겠다 정도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시간은 조금 오버했는데 저희가 안 쉬는 대신 좀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책임지가 안 나와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좀 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 문제는 컸을 때는 알고 계시고 한번 올라간다는 거.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에 잠시만요.